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과 생물에 대한 이야기 좀만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각각의 생명체, 우리가 이걸 개체라고 부르는데요. 그 개체들이 모여 한 무리를 이룬다면 우리가 이걸 개체군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종의 생물들이 모이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군집이라고 하죠. 이 군집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 지난 시간에 생태계를 어떤 지역에 상호작용하는 생물과 환경을 모두 합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일정한 지역에 사는 모든 생물들, 각각의 군집들, 그리고 환경 요인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생태계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다른 생물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이를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고, 생물적 요인에는 크게 생산자, 자기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산자, 그리고 그 생산자를 먹는 초식동물이나 혹은 다른 초식동물 혹은 다른 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들, 소비자. 소비자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생산자를 먹거나 혹은 또 다른 소비자를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그 생물들의 배설물 혹은 죽은 생물들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 외에 환경 요인도 역시 생태계에 포함됩니다. 비생물적 요인들, 빛, 온도, 물, 토양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역시 생물은 이런 환경에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이러한 주고받으면서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 몸의 구조와 기능들이 변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적응이라고 얘기하고, 적응을 하면서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생물은 여러 가지 변이를 갖고 있고요. 환경에 적응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생물 다양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피생물적 요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빛이 되겠는데요. 강한 빛을 받는 잎들은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습니다. 그 이유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울타리 조직이 더 많이 발달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파, 그 외에 바다 깊이에 따라서도 각각의 생물들이 사는 사는 생물 개체가 또 그 군집이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다 깊이에 따라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처럼 그 파장에 따라 적색 파장이냐 황색 파장이냐 청색 파장이냐 어떤 빛이냐에 따라 바다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서식하는 개체들, 각각의 서식하는 개체군들이 다르게 되죠. 보시다시피 적색광은 얇은 데까지만, 깊은 바다까지 못 들어가고 얇은 바다까지만 도달합니다. 그래서 엽록소가 많고 노란색을 띠고 있는 파래나 핵함 같은 녹조류가 여기서 살게 되고요. 황색강, 노란색강은 또 역시 또 더 깊은 데까지 도달하게 되네요. 좀 더 깊이 도달하기 때문에 엽록소와 갈조소가 있는 갈색깔을 띠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생물들이 여기 살아갑니다. 청색광, 더 푸른색을 띠는 빛인 청색광은 더 깊이까지 도달하네요. 엽록소와 홍족소가 있는 홍조류가, 김이나 오목가사리 같은 홍조류 생물들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일조시간, 해가 얼마나 비추느냐 역시 생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요. 꾀꼬리와 종달새 같은 경우에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나 노루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합니다. 온대지역의 곤충은 낮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고요. 길어질 때, 낮 길이가 서서히 길어질 때 활동하고 또 번식을 하게 되죠. 빛뿐만 아니라 온도 역시 생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변온동물, 자신의 체온이 바뀌는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되는 동물들은 겨울에 체온이 낮아지면서 물질 대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물질 대사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안에 에너지를, 영양분을 지키기 위해 겨울잠을 자게 되고요. 정온동물, 이 체온이 바뀌지 않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물들은 깃털이나 털, 피하 지방, 피하 지방층이 겨울이 되면 더 두꺼워지거나 더욱더 빽빽해지거나 하면서 에너지 소모를 조절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털송이 풀류는 털로, 낙엽수들은 낙엽을 떨어뜨려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데, 털송이 풀은 말 그대로 털이니까 털로서, 털이 더 발달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고요. 낙엽수들은 낙엽을 떨어뜨림으로써 나뭇잎까지 가야 되는 에너지를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또 지키게 됩니다.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층이 발달하여서 또 에너지 소모를 조절하죠. 큐티클층은 식물의 표피 세포 바깥쪽을 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이 막이 더욱더 두꺼워지고 발달함으로써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소모를 막습니다. 방지합니다. 물 역시 굉장히 중요한 환경인데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들은 저마다의 각자의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곤충 같은 경우는 키틴질이 발달했습니다. 곤충류나 갑각류 같은 이런 동물들, 몸을 감싸는 외골격을 이루는 물질들 우리가 키틴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부의 연한 살을 보호하고요. 역시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음으로써 수분을 지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조류의 알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단단한 껍질로서 되어 있고요. 파충류는 몸에 비늘이 있고, 물에 사는 식물들은 원래 다른 식물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토양 역시 우리 생물과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지구계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얘기할 때처럼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처, 터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는 호흡과 광합성이 필요하죠. 산소 농도가 낮은 희박한 지역에 사는 사람, 저희 고산지대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적혈구가 많습니다.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적혈구가 많다는 것은 그 산소를 더 많이 운반한다는 얘기죠. 산소 농도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가 많게 되는 것이죠.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적 요인도 있었습니다. 생물적 요인 관련하여 가지고 우리가 볼 거는 생태계 평형.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예요.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됩니다. 먹이 사슬, 생태계에서 아까 말했던 생물적 요인인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생산자,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소비자들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들 있다 보면은 사슬로서 표현이 됩니다. 옆에 있는 가같이 말이죠. 하지만 이게 더욱더 복잡해진다면, 생태계가 평형, 안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이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히게 돼요. 예를 들어 하얀색 동그라미를 먹는 생물이 하얀색 세모랑 검은색 세모, 하얀색 동그라미 먹는 생물이 하얀색 세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 세모, 검은색 네모, 검은색 세모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그 사슬이 얽히고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거쳐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와 같은 생태계에서 하얀색 세모가 사라진다면은 갑자기 그 하얀색 세모를 먹는 하얀색 네모들은 먹이가 없어지니까 또 살기 불리해질 거고요. 많이 죽게 되겠죠. 하지만 나와 같이 먹이 그물이 굉장히 복잡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나와 같은 생태계에서는 하얀색 세모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 하얀색 네모가 먹을 수 있는 다른 대체 생물들이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 또 생태계가 또 유지됩니다. 이런 생태계에서 에너지라는 것은 먹이 사슬을 거쳐 상위 영양 단계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끊기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에너지 관점을 좀 더 보자면, 에너지는 쓰고 남은 것이 전달되어 이 밑에 아래층에 있는 예를 들어 생산자가 쓰고 남은 에너지가 1차 소비자에게 또 2차 소비자에게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나 개체수, 상대적인 생물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때 영양 단계, 상위 영양 단계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양 단계는 생물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생물량은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를 의미하는데요. 즉, 높은 위치로 갈수록 생산자보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높은 위치로 갈수록, 달리 말하면 높은 영양 단계로 갈수록 그 생물량,
이 생태계 안에서 생물 전체의 무게 혹은 생물의 개체수, 생물의 에너지양, 생물량 등은 점점 적어지게 되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피라미드를 얻을 수 있죠. 왜냐? 더욱더 위의 위치로 갈수록 그 생물량이나 에너지양,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아까 생태계 평형, 먹이 구물이 복잡할수록 잘 유지된다고 했고 그 먹이 구물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했었는데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게 조금만 변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그림에처럼 1차 소비자가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1차 소비자가 갑자기 급증하니까 1차 소비자가 먹고 있는 생산자가 줄어들게 돼요. 먹이를 더 많이 먹으니까요. 반대로 1차 소비자가 늘어나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역시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소비자가 늘어나자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많이 먹게 되고 1차 소비자는 순간적으로 급증했지만 다시 줄어들게 되죠.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들이 먹는 생산자 역시 자신들을 먹던 그 위 영양 단계의 생물이 줄어드니까 다시 많이 먹히지 않아서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1차 소비자가 줄어들었으니 그들을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 역시 줄어들게 되고 다시 생태계가 복원되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생태계 평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생물 자원, 유전자 자원 여러 가지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을 주지만 또 하나 생태계 평형이 있음으로써 이 지구가 또다시 균형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지구계라고 하는 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에너지의 흐름 혹은 물질의 순환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평형이 깨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약간은 교양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교양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어려워하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